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예. 그러면 제가 김유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김유신은 595년에서 태어나가지고 673년에까지 살은 79세를 살은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7세기, 4분의 3세기까지 3을 사신 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김유신에 대한 얘기는, 김유신 얘기하려면 경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경주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 여행을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 위례성 여기에 있는데, 우리 한번 쭉 올라가 가지고 이 고구려뿐만 아니라 발해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더 이렇게 넘는데, 이렇게 비행기를 한번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백제 지역을 거쳐 가지고 지금 금성 경주라고 하는 이곳에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여행은 실은 지리적인 여행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여행, 1500년 내지 1600년의 긴 시간의 시간 여행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여행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김유신의 사실이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500년 내지 1600년 전 당시로 올라가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역사 평가와 그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를 끌어내 가지고 오늘날 쭉 통일신라, 고려, 조선 왕조를 거쳐 가지고 오늘날 여기 이 자리 무대까지 끌어내려야 됩니다. 김유신에 대한 자료는 삼국사기가 10권인데 10권 중에서 3권이 김유신의 열전으로 되어 있어서 삼국사기 중 어떠한 인물보다도 제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김유신이다.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은, 그리고 이 김무식이가 쓴 삼국사기 열전 중에서 김유신 열전은 10권 중에서 제일 앞대가리에 놓았습니다. 제일 첫머리에 놓았고, 그리고 이 책은 김유신의 현손인 김장청이 쓴 김유신 행록이라고 하는, 이 김유신 행록이라고 하는 10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꾸민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꾸민 얘기는 좀 깎아내고 줄여서 3권으로 쓴다 하고 끄트머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김유신에 대한 얘기는 열전에 없는 삼국사기 본기 자료, 이 본기 자료가 있는데, 이 본기 자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유신의 관련된 본기 자료는 원래 진평왕 때부터 살아가지고 문무대왕까지 살았는데, 실은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의 본기 자료는 연월일까지 갖춰진 아주 상세한 기록으로서 삼국사기 신라 본기 중에서 다른 본기하고는 대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6곳의 설화적 내용이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 설화적 내용은 김부식이가 김유신 행록에서 깎아내린 것,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깎아내린 것을 일련히 추가해서 적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견문한 기록을 같이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삼국유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김유신에 대한 평가는 2가지의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원운이라든지 이 긍정적 시각으로 위대한 영웅이라든지 흥무대왕이라든지
이 흥무대왕은 그 흥덕왕 때 그가 죽은 지 한 150년 후에 그 책봉이 됐는데, 흥무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신하가 대왕의 지위에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는 문무대왕과 함께 두 성인이다. 성인이라는 말은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수호신으로서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고려조에서는 윤관이 여진 30만 별무반을 조직해 가지고 여진을 정벌할 때에 김유신 열전을 열심히 읽고 김유신을 지성으로 지성스럽게 사는 사람이다 하고 평가를 했다는 기록이 윤관 열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조에는 26종의 고소설의 주인공이었다 하는 것은 26종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이게 김유신을 칭찬하고 높이 살려고 하는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는 일반적으로 김유신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 반역자라든지 음모꾼이라든지 하는 신채호 선생의 설이 처음 발단이 됐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1908년 내지 9년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왕조라고 하는 나라가 빨려 들어가 가지고 거의 먹혀 들어가는 판국에서 자주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양반은 자기가 세수할 때에 머리를 굽히지 않는다 해가지고 세수도 빳빳이 해가지고 옷깃이 세수하면 항상 젖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양반은 이 묘청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선시대 역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이래가지고 이 민족의 반역자, 민족 삼국의 민족의 반역자라고 한다든가 음모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뒤에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왜 음모꾼이라고 했느냐 하는 걸 이 양반이 논설로 써가지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글을 쓰면서 음모꾼이라고 지적한 것 뿐이고 뿐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북한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현재 역사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대사를 통사를 쓰면서 역사의 반여가, 봉건 통치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문단과 방송국에서는 하는 연속극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두 시각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두 시각이 양분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거의 역사 인물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자유롭게 볼 수 있다 하는 우리의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유신의 일생은 이 대체로 고구려와 이 백제 이 말갈 침입으로 신라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때는 특히 백제의 공격이 경산과 합천 성주 등을 점령해 가지고 낙동강 이동으로 밀리는 전선을 지키는 데 큰 공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제 과장이 들어 있습니다. 성주 대야성 합천 여기가 성이 함락되긴 했지만 그 당시는 전선이라고 해서 DMZ처럼 이렇게 전선이 있는 게 아니라 성 중심으로 지키기 때문에 신라의 성들이 한강 유역까지 여러 성들이 다 정복된 것은 아니고, 백제군이 경주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 선덕 여왕 때쯤 하면은 이 신라가 위기에 당면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1950년에 낙동강 정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낙동강 전투에서 사수하지 못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역사의 그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공을 세웠고 그 반격으로 나중에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백제를 공략하고 고구려를 공략하는 데까지 수훈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일생 중에서 중요한 일은 선덕여왕이 죽었을 때에 그 상대등이었던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을 김유신이 진압을 했고요. 그리고 진덕여왕 한 4년 그 정치를 하게 하고 김춘추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종 7년 660년에서부터 문무왕 13년까지 한 14년간을 상대 등으로서 귀족들의 세력을 통합해 가지고 국론을 일치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종의 묘호를 올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했는데 이것은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제가 보기에 당나라의 수기 학생으로 가 있던 김인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요구했을 것 같지는 않고 했다면은 수기 학생 중에서 김양도라고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김양도가 이런 건의를 했을 거고 그 당시 이 상대 등이었던 김유신이 오케이 해가지고 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의 발상인지는 문헌 기록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 김유신 때에 내려졌다. 그리고 태종 무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열왕이 시호고 태종은 묘호입니다. 묘호인데 신라 전체에서 태종이라고 하는 그 묘호를 가진 왕은 없습니다. 유일무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태종이라고 하는 묘호는 문무왕 때에 당나라 서린규가 문무왕한테 이 나당연합군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서린규가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문무왕을 책하는 서린규 서라고는 편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 다음번 문무왕을 강의하시는 분이 소개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야, 너희 왕을 우리 왕하고 같은 태종이라고 하는 묘를 어떻게 세웠냐 하고 그 질책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공적이 있기 때문에 세웠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나라 축출 작전을 주도했고요. 당나라 축출 작전을 주도했는데 이 축출 작전은 실은 소정방이가 백제를 정벌했을 때 부여를 점령했을 때 김유신 보고 늦게 왔다고 그 부장을 목을 베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가 대들면서 한번 싸워볼래 하고 눈을 부릅뜨고 하니까 소정방이 물러났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정방이는 신라 장군 중에서 그 김유신과 김양도, 김인문 세 사람한테 자기가 특별히 상을 주고 땅을 떼줘가지고 시급으로 공신책봉을 하겠다 하니까 왜 우리가 당신 그런 책봉을 받느냐? 그거 받지 못하겠다 하고 거절을 했고요. 또 이 당나라는 이 백제를 정복한 후에 신라까지 아예 먹어버리라고 고종이 출전 명령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소정방이가 돌아가서 왜 신라 그냥 두고 왔느냐 하니까 신라는 작은 나라지만은 신하들이 이 군주를 깍듯이 모시고 군주와 신하가 일체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거 작은 나라라고 해서 깔볼 나라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 소정방의 열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뒤에 우리가 지금 백제 측에서는 백제의 의병사로 다루는데 당나라에서는 백제가 660년에 멸망한 뒤에도 664년까지 실은 의병을 그냥
쏟아가지고 신라를 공격하게 하고 하는 그 정책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여풍을 웅진도독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부여풍과 신라왕과 대등한 그 취리산 해맹이라고 하는 걸 맺게 합니다. 이거 신라인들이 볼 때는 참 웃기는 일이죠. 벌써 망해가지고 있는 허수아비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그 아닐 것 같겠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점령한 뒤에는 당군을 축출하는 전쟁에 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또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무왕 때에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됐다. 예, 이것은 문무왕이 이 죽을 때에 임종 직전에 문무왕한테 찾아가니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처음 마음을 가졌던 초심을 버리지 말라. 초심을 버리지 말고 모든 백성하고 화합하는 정치를 하라. 그리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요때 그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국왕이 자기 죽을 때 다음 왕한테 내리는 유조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문무대왕 등입니다. 문무대왕은 죽은 후에 용이 돼 가지고 이 동해를 지키겠다. 이건 외를 지키겠다 하는 일본을 침략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통일이 삼국 통일을 한 뒤에 적국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적이 된다면은 일본 세력일 거다 해서 동해를 지키고 여기에 이 문무대왕령이라고는 능이 있습니다. 김유신의 가계. 김유신의 가계는 할아버지 김무력이 법흥왕 23년에 금관가야를 귀부할 때 이 금관가야는 김해에 있는 가야입니다. 근데 이 김해에 있는 가야하고 이 금관가야가 법흥왕 때에 이 신라에 귀부했다. 근데 이건 가야사에서도 가야사라고 하는 기록이 거의 없고 요즘 가락국기만 남아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 이 법흥왕 때에 구차왕이나 마지막 왕이 자기 아들 세 아들하고 같이 신라에 투항을 했다, 귀의했다, 귀순했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써 있는데 그런 건지, 또는 법흥왕 때 이 침략을 하니까 거기에 귀부한 건지,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신라에서 진골 귀족에 편입이 됐습니다. 세 아들이 진골 귀족에 편입이 됐고요. 김무력은 특히 이 김무력은 신라 진흥왕 때의 중령이북을 점령하는 전투. 이 중령이북에는 지금 단양의 적성산성, 적성비가 나왔는데요. 그 적성비를 제가 해석해 보니까 이 야이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선을 지키느냐고 삼형제가 죽었습니다. 삼형제가 죽어가지고 이제 무기가 잘려가지고 전문이 해석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이 훌륭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자손들한테 포상을 해주고 이것을 이런 일을 알리는 사람에게도 포상을 하겠다 하는 게 적성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 진왕 때의 중령 이북을 점령하는데 최선봉에 섰고, 또 한강에 진출해서 북한산비에도 김무력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적성비에도 김무력의 이름이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한강을 진출해 가지고 백제와 공수동맹을 맺어 가지고 고구려 세력을 밀어냈는데, 진흥왕이 백제의 한강 유역을 뺏어버리졌어요. 이건 뺏어버리자 성왕이 지금 보은의 관산성 전투에서 한번 붙었는데, 이때 3만 명의 백제군을 치는데 주 대장이 김무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버지 서연은 그 무장인데 대야주 도독을 지냈다 하는 정도로 나오지 그 이후에 높은 관직에 활력이 없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은 45세 내지 50대에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만명입니다. 만명은 만명과 그 이 아버지 서연과의 결혼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우리 그 저기 그 다 아실 정도로 그 수쿨정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까 그 철창문을 뚫고 나가가지고 그 서연이 임직인 그 만록은 지금 진천 충북 진천으로 달아나서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만명은 이 수쿨정의 딸이고 수쿨정은 누구냐면은 법흥왕의 동생이었던 입종갈문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법흥왕의 조카죠. 조카고 또 진흥대왕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왕으로 따지면은 만명은 진왕이 삼촌 이 삼촌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친동생이고 또 수쿨정은 법흥왕의 딸 지소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실은 만명은 아버지가 왜 반대했느냐? 가만히 있으면은 진골 그 왕실하고 결혼하면은 왕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야계의 그 이 서연하고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안 될 것 같아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들이 반대하려면은 대안으로 너 누구한테 시집가 그러죠. 글쎄 그게 뭐 이게 옛날에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만명은 우리 역사에서 자유결혼을 택한 최초의 용감한 여성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 왕실에서 근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은 골품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골품 제도가 깨진 고려 왕조에서도 왕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실 근친혼이 고려 중기 이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이후에 고려 후기에 와가지고 이 재상들하고 타성하고 결혼하는 이 관습이 행해졌습니다. 김유신의 수련기는 15살 때에 화랑으로서 용화향도를 거느렸습니다. 용화라고 하는 것은 미륵이고 미륵의 다른 뜻이고 향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 집단 화랑도 이 불교 집단을 얘기하는데 이 미륵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내세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세 때에 검수를 수련하기 위해서 중학 석굴에 가서 뭐 검수를 단련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김유신이 한 얘기가 백제 고구려 말갈족이 침입이 무도하게 침입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신적인 도움을 주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다시 단석산 에 가서 했는데 이 검술 훈련을 했습니다. 이때 신라를 삼국을 병합한다 하는 것이 뜻을 가졌다 하는 것이 도사인 난승이 얘기했는데 학계에서는 이 난승의 말은 김유신의 얘기다. 근데 제가 보기에 김유신이 이때에 삼국을 모두 병합한다 하는 것은 당시 신라의 국력으로 보거나 또는 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김유신이 삼국 통일을 할 의지까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비약이다. 이건 김부식의 서술이 지나친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장을 누비게 되는데 35살 때까지는 김유신의 전쟁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쟁 기록은 패배한 기록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젊었을 때에 조그만 전투에서 참여한 것을 열전에서 다 기록할 리가 없죠. 주 전투가 35살 때에 아버지와 여러 장수들이 참여해가지고 참석한 첫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8세 때에 그 합천의 대야성이 백제군에 함락돼 가지고 그 김춘추의 사위 품석과 딸 고타소령이 살해됐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이 당시 왜 그런 대야성이 함락됐느냐, 그 성주가요, 이 품석이 그 왕실 그 사위라고 하는, 왕의 부마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그 성주의 아내를 오늘날 얘기하면은 성희롱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백제군이 왔을 때 문을 열어줘가지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품석과 딸 고타소령의 뼈가 백제 왕실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준주는 그 소식을 듣고서 기둥에 서가지고 그 며칠 동안 앞에 사람이 와도 몰라볼 정도로 정신 나갔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목숨을 걸고 고구려에 원병을 청하러 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김준주는 일본에도 갔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 일본에 갔다는 얘기는 없는데 일본에도 갔었습니다. 일본서기에 나와요. 그리고 당에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 동생인 문희와 자유결혼을 했다. 근데 연속극에서 보나 삼국유사에서는 선덕여왕 때에 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 선덕여왕이 그 불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것을, 김유신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말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역사가들은 그건 그 잘못이고, 결혼한 것은 이 진평왕 41년경, 좀 더 그래야 그 딸 자식들이 그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리고 아버지는 진지왕의 아들 용춘입니다. 진지왕은 진평왕 전왕입니다. 진평왕이 이 전왕이고요. 어머니는 진평왕의 딸인 천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머니 쪽으로 보나 아버지 쪽으로 보나 신라에서 품계의 골품의 하등 출생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진골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골은 물론 그 성골이라는 것은 진평왕의 직계 그 후손들을 성골이라. 진평왕은 자기 가족이 그 석가족이다. 그리고 자기는 그 정반왕이고 자기 부인은 마야 부인이고 뭐 해가지고 왕실 칭호를 이 석가족에다가 비유해서 그 족속은 성골이다 그랬는데, 실은 김춘추는 진평왕의 딸인 천명하고 결혼을 했고 해서 이 출생이고, 아버지가 이 용춘이기 때문에 진왕의 그 혈통을 받았고 해서 성골임에도 그 왕에 오르는 것은 그 조금 그 미뤄졌는데, 이 미뤄지는 것은요, 당시 물론 김춘추의 여러 가지 여건이 왕에 오를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진평왕 다음에 선덕여왕이 즉위했죠. 근데 여러분들 선덕여왕으로 알게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시대는 선덕왕입니다. 선덕대왕이야. 왜 여왕이라고 하느냐, 이건 여자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선시대의 기록인 이 동국통감에서 선덕여주 임금왕자에다가 하나 더 점을 붙입니다. 그럼 이게 존칭이 아니라 멸칭이야. 이 여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해서 요놈날
너 선덕여왕 그러는데 뒤에 또 선덕왕이 있어요. 신라 하대에. 그래서 선덕왕 하면 어느 선덕왕을 얘기하는지 혼동되니까 뭐 선덕여왕이라고 쓰기는 하지만은 삼국사기에는 선덕여왕, 이 선덕왕으로 나온다. 그리고 열전 기록에는 대왕이지 그 왕의 기록도 아니야. 열전 기록에는 본 기록이 다른 게 왕을 모두 대왕으로 했고, 그다음에 신라에서 칭한 연호, 이 특별 연호를 연호로 기록한 것이 열전 자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김춘추는요, 가약의 이 근친 결혼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전의 다른 왕은 아들, 딸 하나 둘밖에 못 낳아. 근친 상간이 몇 대를 거치다 보니까 유전자에 그 결함이 생겨가지고 하나 둘밖에 못 낳는데 김춘추는 7남 3녀의 여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대조적인 거죠. 그리고 김유신은 이제 660년 당나라 군대와 협력해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전투, 또 백제 부흥군을 격파하는 전쟁. 이 부흥군이 백제 의병이 일어나 가지고 부흥군으로 있다 하는 정도라면은 신라에서 그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못 가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텐데, 당나라 막강한 군대가 그 의병이라고 하는 것을 후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라에서 그걸 공격해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신은 그 당시 평양에 와 있던 소정백에 겨울철에 군량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군량 10만석을 실어다 주는 데에 그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게 고구려 군대가 지키는 성과 성 사이를 지나가 가지고 가는 건 생명을 내걸은 길입니다. 그다음에 이 고구려의 마지막 전쟁에는 668년의 마지막 전쟁에는 그가 풍병을 앓고 있어서 전쟁에 출정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삼국사기에는 풍병을 앓아서가 아니라 김유신 이 문무왕이 우리가 다 지금 하늘같이 여기는 나라의 기둥과 같은 분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나라 뒷수습을 어떻게 하냐. 나라 뒷수습을 앉아서 해주시오. 그래서 자기 동생 김유신의 동생 김음춘과 문무왕이 출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어떤 풍병을 앓고 있어서 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9세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유신의 정치활동은 아까 비담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이 여자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비담은 당시 상대 등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비담의 난을 제거하고 진덕여왕을 옹립했는데, 진덕여왕은 실은 이 진평화 선덕여왕의 친동생이 아니라 사촌동생입니다. 그리고 김춘추를 그 진덕여왕이 4년 만에 죽자 그 왕으로 추대하는데 이 김유신은 상대 등으로서 당시 그 귀족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데에 그 앞장서 가지고 삼국을 통일함에 그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무열왕 때에는 그 태종무열왕의 동반자로서 전군을 지휘했고 문무왕의 정치적 고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문무왕은 임종 직전에 김유신은 물이고 자신은 물고기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물고기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소중하냐. 움직이는 건 물고기지만은 그 물이 오염되거나 하면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래서 이 귀족 상대 등으로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귀족들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었습니다. 김유신은
가정교육에 엄격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 안에도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는데 원술이 고구려 부흥군의 전투인 성문 전투에서 신라의 7명 장수가 살해됐습니다. 죽었어요. 그때 아들이 도망쳐 왔거든요. 물론 그 도망쳐 왔다는 건 열전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이것은 왕의 명령을 욕되게 했고 그리고 가훈을 어겼다 해가지고서 목을 베겠다 하고 나서니까 문왕이 오히려 그가 주장군도 아니고 부관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부관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용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시골 농장으로 가 있다가 아버지가 그 다음에 죽으니까 어머니한테 왔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버린 자식을 내가 너 자식으로 볼 수가 없다 해서 내쫓아가지고 나중에 집에 두르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가정교육이 얼마나 소중하냐. 연개소문은요, 전술 전략에서는 당군을 몰아넣는 데에도 크게 역할을 했지만은 그 아들들이 서로 권력 다툼에서 한 장남이 당나라에 붙어버렸잖아. 이게 고구려의 가정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의 인물이 제대로 되려면은 가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전 국민이 하나의 합치돼야 나라가 잘 유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유신에 대한 총평. 김유신은 장수로서 평가하면은요, 장수의 용장, 맹장, 지장, 덕장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5번째 복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 전투에 다른 신라 군대가 사기가 무너졌을 때에 적진을 드나들면서 뭐 했다 하는 점에서 용장의 기록은 조금 보이고, 김준주가 고구려에 요청을 갔을 때 60일 약속을 했는데 안 돌아오자 결사를 조직해가지고 고구려의 한강을 넘으니까 고구려의 첩자들이 그 소식을 알고 돌려보내줬다. 뭐 이런 점에서는 어려운 일에는 용장으로서 활약한 기록도 보입니다. 그런데 김유신은 맹장으로서의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맹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전구를 지휘해가지고 광개토왕처럼 말을 달려가지고 전구를 지휘해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그런 장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맹장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지장은 지혜로운 장수. 적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용장이나 맹장보다는 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의 8장군을 생포했습니다. 생포했을 때 김유신은 김춘추의 한인 품석과 고타소랑의 해고라고 바꾸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꿔왔는데 그때 한 말이 한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렴나게 무림무소손이여. 한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성한 수풀이 줄지 않아. 그리고 한 티끌이 쌓인다고 해가지고 큰 산이 더 높아지는 법 없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전고를 찾아보니까 김유신이 처음 한 얘기 같다. 이건 이렴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장군 8명의 장군을 우리 쪽에서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크게 저거 돌려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전력이 크게 소모되지 않고, 또 8명의 패군 장수를 백제에 돌려줬다고 해서 백제군이 큰 대군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요,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는 여러분들이 인생 교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꼭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이 많은 복장이다 하는 얘기는,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한나라 때에 장수를 뽑는데, 장수한테 전군을 지휘관을 맡기려면 자네 어디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있는가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패배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 장수는 안 보내. 여태까지 전투에서 승리만을 한 장수, 이것을 복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복장입니다. 물론 이순신도 지장이고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많이 썼고 해서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23전에서 23승을 거둔다. 모든 전투에서 그렇게 전승을 거둔다 하는 건 하늘이 도와줘야지 보통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김유신도 때를 잘 만나서 국왕의 절대적인 신임, 그리고 부하의 절대적인 충성심, 이런 것으로 전쟁을 이끈 장수다. 그런데 이 김유신에 대한 평가에서요, 그러면 김유신이 모든 삼국 통일의 공로를 김유신이 다 차지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 기록이라는 게 신하가 모든 정치를 잘한 것들을 그 왕이 다 한 걸로 다 차지해. 또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면요, 그 밑에 사람들의 이름이 다 빠지고 장수, 대표적인 장수 혼자 다 이룬 것처럼 그 공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